자, 우리 사실은 아까 손원통 공사 얘기했지만 제가 수업하기가 제일 힘든 부분이 손원통 공사예요. 왜? 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그 지문을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림을 새로 그려드린 거예요. 그림. 그 다음에 이번 파트는 이제 21쪽부터 한 10페이지 정도 남는데, 급수 설비 중에 공동현상이라고 나와. 그쵸? 네. 그 다음에 서징 현상이 있고요. 자, 우리 뭐 안 들어오신 분이 이렇게 많아. 네? 예, 자, 보시죠. 그러면 첫 번째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우리 공동현상인데, 이 공동현상을 캐비테이션이라고 그래요. P가 압력입니다. T가 온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물체의 상태 변화라고 있어요. 상태 변화가 있는데, 고체, 액체, 기체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온도는 바뀌지가 않아요. 배관내. 그러니까 뭐냐면 펌프 있죠. 이 펌프라는 게 물이에요. 물이고 펌프가 있고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흡입. 이 위를 뭐라고 그러죠? 토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응? 그러면 펌프 배관 내에 여기 풋 밸브가 있다는 건 아시죠? 이 풋 밸브 역할이 뭐라고 그랬었죠, 우리? 우리가 찌꺼기 같은 걸 방지하기도 하고, 배관 내 공기가 들어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배관 내 공기가 들어가면 운전이 잘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물이 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 물을 끌어올리는데, 만약 이 배관 내에 빈 공간이 생긴다. 그럼 한마디로 그럼 빨대 있죠? 빨대로 이렇게 물을 마셔야 돼. 근데 빨대 물 마시면 별로 안 좋죠. 소주로 물 마신다 그러면 가는 거야. 그죠? 근데 빨대로 뭔가를 빨아야 되는데 중간에 공기가 섞이면 잘 빨려요, 안 빨려요? 안 빨리죠. 펌핑이 잘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배관 내에 기포가 생기는 현상이 생겨요. 기체. 기포는 기체죠. 그러면 자, 우리가 온도는 바뀌지 않죠. 배관 내 온도가 갑자기 뜨거운 물로 변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물이에요. 물. 온도는 안 바뀌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재 압력이 여기 있죠. 압력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물이 뭘로 변해요? 기체화 되겠죠? 물이 기체화 되겠죠? 그런 현상처럼 배관 내 빈 공간이 생기는 걸 뭐라 한다? 캐비테이션 현상이라 합니다. 그러면 캐비테이션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를 보면 너무나 지나치게 흡입 양정 길이가 길다든가 너무나 지나치게 배관 두께가 얇아버리면은 그런 현상 생기겠죠. 그 다음에 압력이 낮아질 때 생기겠죠.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면 자, 펌프의 공동현상 방지하려면 흡입 양정을 작게 해라. 왜? 지나치게 펌프 길이가 길면 안 되니까. 양정을 작게 하라는 얘기 뭐야? 요 배관 길이가 너무 지나치게 길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작게 해라. 그 다음에 펌프의 설치 위치를 가급적 낮춰라. 배관 내 공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해라. 흡입 배관의 지름을 좀 크게 해라. 왜? 아까 얘기했죠. 빨대를 빠는데 너무 가느다란 빨대는 잘 흡입이 돼야 한대요. 잘 안 되거든요.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동일한 양수라는 게 회전수를 높여서 운전한다. 자, 회전수를 높여주면 유속은 빨라지고 유속이 빨라지면 압력이 높아져 낮아져요? 낮아지잖아요. 압력이 낮아지죠. 여러분 베르누이 정리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었죠? 했었어요? 자, 우린 베르누이 정리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베르누이 정리다. 자, 갑돌이가 있고 갑순이가 있었어요. 유속이 빨라지고 유속이 늦어져야 돼. 얘는 압력이 높아지고 압력이 낮아지죠. 유속이 빨라지면 압력이 낮아지면서 유속이 빠르면 압력이 낮아지면서 이 부분에 뭐야? 빈 공간 생기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문제는 뭐야? 자, 동일 양수량인데 회전수를 높여서 유속을 빨라졌어. 유속이 빨라지면 압력은 뭐야? 낮아지니까 무슨 현상? 공동한 현상이 원인이 되네, 이거는. 그죠? 조건은 뭐야? 대책이잖아요. 그렇죠? 대책. 그래서 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서딩 현상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서딩 현상은 양정과 유량은 거꾸로 나가야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상 현상으로 얘가 반대 현상 생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기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안 좋더라. 이걸 서딩 현상이랍니다. 유량과 압력의 주기적 변동. 유량이라든가 압력의 주기적 변동이 생기면서 문제가 될 때 서딩 현상이랍니다. 서딩 현상. 자, 산형 부분의 왼쪽 부분에 이쪽 부분에 문제가 되죠. 얘는 뭐야? 정상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다? 비정상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거를 우리 서딩 현상이랍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교재 22쪽 보면 서딩 현상에 대한 바른 설명이 나와요. 자, 1번. 증기가 배관 내에 응축되어 배관부, 곡관부에 부딪히면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킵니다. 자, 증기가 막 댕댕댕 거리는 소리가 들려. 뭐라 그래요? 워터 해머링. 그렇죠? 워터 해머링. 주로 이제 증기 배관 같은 데 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워터 해머링. 스팀 해머잖아. 스팀 해머. 워터 해머링. 스팀 해머를 얘기하는 거죠. 스팀 해머. 스팀 해머. 증기 배관에 증기가 소음을 내면서 소리를 내는 거 스팀 해머. 그다음에 물이 요동을 치면서 소리를 내면 뭐라 그래요? 워터 해머. 그렇죠? 수격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서딩 현상은 압력과 이러한 유량이 일정 관계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될 때, 그럼 동그라미 2번 봤더니 만 상태로 흐르니까 얘는 갑자기 뭐 진동 나타난다 그러면 수격 현상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 산형 특성의 양정 곡선을 갖는 펌프가 유량과 양정이 주기적으로 변동한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예, 바로 서딩 현상 얘기하는 거고. 네 번째, 우리 물의 압력이 증기압보다 낮아질 때, 압력이 낮아질 때죠? 압력이 낮아지면 뭐가 생긴다? 그렇죠. 기포가 발생한다. 이걸 뭐라 한다? 캐비테이션, 공도화 현상. 뭐 다섯 번째, 이제 우리가 트랩 내 물을 흡입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이폰 현상, 파이폰 파기라 하죠. 사이폰 현상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용어 정의가 나왔던 거고요. 16회 때. 그 다음에 21번 문제는요. 이거 최저 급수압력이에요. 최저 급수압력. 자, 여러분이 자, 보세요. 물입니다. H미터 악화라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수압이라 하죠. 물기둥의 압력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때 H는 그대로 집어넣고 압력이라는 것은 어떤 힘을 단위면적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두압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H라고 하는 숫자를 표시할 수 있죠. 물기둥의 높이가 몇 미터다. 이것은 압력이야.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 단위 환산이 필요한데요. 단위 환산. 여기다가 킬로그램/제곱센치가 있고 메가파스칼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되죠?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건데, 그죠? 네? 자, 그래서 제가 10,000원짜리 만원짜리 하지 말고 돈을 하지 말고 정산적으로 할게요. 자, 우리가 그 H미터 아쿠아를 킬로그램을 할 때는 10분의 1, 얘는 100분의 1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따로 얘기해서 1메가파스칼이다 그러면 몇 미터가 돼요? 100미터 수도압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1메가파스칼은 이 메타의 수도압에 몇 배가 돼요? 100배가 되잖아. 그러니까 1메가파스칼은요 100m짜리 물기둥이 서 있는 거예요. 압력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엄청 높은 거예요, 100m면. 생각해서 100m 물기둥이 서 있습니다. 야, 이거 수도꼭지 받으면요 못 써요. 물이 너무 많이 튀고요. 그 다음에 소음도 크고 거기다가 그 기구들이 고장이 나요. 왜? 압력이 너무 세니까. 어쨌든 좋아요. 그러면 자, 여기다 다시 지워주고 우리가 기구 수압력이 뭐냐?
이때 기구 소유 압력은 최저 압력이겠죠. 최저. 가장 낮은 압력. 그러니까 최소 이 정도 압력은 필요하다. 그러면 샤워 꼭지 몇 미터 필요하다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7m. 일반 수도 꼭지 몇 미터 필요해요? 3m. 그러면 7m라는 것을 메가파스칼로 하면 얼마가 돼요? 7 곱하기 얼마다? 100분의 1이죠? 3m를 메가파스칼 단위 쓰면 얼마 곱하면 돼요?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얼마가 돼요? 0.07 메가파스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구 소유 압력을 메가파스칼 단위로 환산할 수도 있어야 되고, 우리는 뭐까지?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쉽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단위를 환산할 수 있는 기본적 개념을 이해하시고, 이건 암기해야겠죠? 샤워꼭지는 머릿속에 기억하면 뭐가 기억하시면 돼? 아, 최소한 7m 정도의 물기둥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7m 물기둥이 있어야지 샤워꼭지에서 물이 나는구나. 자, 근데 이때 문제는 뭐야? 우리가 관내 마찰 손실까지 고려하면 이거보다 압력이 높아야 돼, 낮아야 돼요? 높아야 되는 거 아시겠죠? 기구 소유 압력은 최저 압력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물기둥의 높이를 계산할 때는 관내 마찰 손실 수두를 고려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관내 마찰 손실 수두. 그러면 관내 마찰 손실 수두가 어떻게 계산했죠? 자, 보세요. 자, 관내 마찰 손실수두를 계산해야 돼요. 분명히 그럼 관내 마찰 손실수두라는 것은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압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배관내 관내 마찰 손실수두라는 것은 F가 뭐라고요? 개수. 이 개수는 뭐냐면 우리가 배관 지름에 따라 달라져요. 이 배관 지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철관이냐, 뭐 동관이냐, 아니면 PVC냐에 따라 틀려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L, V, 자승. 이걸 모르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D죠. 그렇죠? D. 이 L이 뭐예요? 배관의 길을 얘기하고, 얘가 V는 유소, 그 다음 D는 직경 또는 지름, 배관의. G는 그렇죠. 중력과 속도는 이거죠? 그렇죠? 얘는 미터 퍼 세크를 자승해야 되는 거고, 얘는 배관 직경을 미터 단위로 하면 뭐가 나와? 길이를 미터로 계산하면 손실량이 나오겠죠. 뭘로? 수두압으로. 몇 미터 수두압으로. 왜? 다 미터 단위니까. 그래서 이렇게 관내 마찰 손실 수두가 몇 미터 정도의 수두압이다. 그러면 얘는 그만큼 뭐다? 압력이 손실됐구나. 그렇죠? 압력이 손실됐어. 그러면 자, 샤워 꼭지는 7m 필요한데 7m 필요한데 만약 이 샤워 꼭지를 연결한 배관에 관내 마찰 손실 수두가 3m 발생했더라. 그럼 샤워 꼭지가 제대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몇 미터 필요하다? 10m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관내 마찰 손실은 뭐냐면 압력이 떨어졌으니까 그만큼 압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물리기의 높이를 높여줘라. 이런 의미예요. 된 거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교재 23쪽을 가시면 열량관계 용어의 이해가 나오는데요. 열량관계 용어는 이제 여용량이라든가, 그렇죠? 여용량 나오고, 그 다음에 뭐 SI 단위, 뭐 비열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여용량 관계를 좀 한번 미리 공부해 볼게요. 여용량은 질량 곱하기 비열이라고 나왔죠? 자, 이때 이제 물의 여용량이 나와요. 물은 여용량의 질량은요, 단위 질량을 비중량을 얘기하는데 1m 세제곱에 1000kg이래요. 응? 무게가. 근데 공기는 1m 세제곱에 1.2kg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 우리가 물의 비율은 얼마냐 그러면 1kcal per kg 도시가 되는데, 만약 킬로줄 단위로 하면 4.2kJ per kg 도시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요. 킬로줄 단위가 들어가면. 그래서 곱하기 하면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여용량이 뭐라고요? 질비하다. 질량 곱하기
비열이다. 이 질량은 단위 메타 세제곱당 무게를 얘기하니까 물은 1000.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기는 1.2.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도 무게가 있어요. 공기 무게가 1m 세제곱이 얼마라고요? 1.2kg입니다. 이 두 개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질량에다가 우리가 비열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열 용량이 나오더라. 그럼 열 용량은 물이 큰 거예요? 공기가 큰 거예요? 물이 큰 거죠? 물이 큰 거죠? 그럼 물어볼게요. 자, 물의 열 용량과 콘크리트 열 용량 중에 어디가 클까요? 예? 콘크리트가 커요? 왜? 얼마가 나오죠? 단위 생략하고. 얼마 나오죠? 얼마 나오죠? 그쵸? 뭐가 커요? 초형 콘크리트 얘기네, 초형 콘크리트. 구조물 얘기할 때. 그쵸? 곱하면 얼마 나와요? 480. 1000. 물이 큰 거예요? 콘크리트가 큰 거예요? 비율이. 열 용량이에요, 열 용량. 당연히 물이 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 콘크리트나 이 돌의 비율은 얼마 안 돼요. 0점입니다. 그게 뭐냐면 콘크리트가 무게는 무겁죠. 하지만 비율은 물보다 작죠? 그래서 실제로 곱하면 얼마다? 반 이하로 나와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용량은 뭐라 그랬어요? 질비하다. 뭐라고요? 질비하다. 얘가 뭐예요? 우리 비중량 또는 질량이라 해서 단위 체적의 무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는 단위 체적의 무게 1.2kg/m 세제곱. 얘는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가열하는 데 필요한 열량.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가열하는 데 필요한 열량. 이게 비열입니다. 비열이 뭐라고요? 어떤 물질 몇 킬로그램? 1kg을 1도씨만큼 가열하는 데 필요한 열량. 근데 열량을 봤더니 물은 1이고 철근 콘크리트는 0점이니까 상대적으로 얘를 계산하면 물이 더 크다는 얘기죠. 됐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용어 정의예요. 용어 정의 열용량은 뭐다? 질비하다. 뭐라고요? 질비하다. 질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비열이라고 나온 거 나왔고, 그 다음에 열용량 단위 환산 넘어갈게요. 예. 단위 환산은 어렵고, 그 다음에 교재. 이 챔버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 교재 보면 챔버가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에어 챔버 나오고, 소음 챔버도 나오고, 압력 챔버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챔버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원래 챔버는 우리가, 실이라는 거잖아요, 실. 근데, 자, 뭔가 물체를 닮았죠? 뭔가 물체를 닮은 설비에서 뭐라 그래요, 이거를? 챔버라고 그래요, 챔버. 그래서 어떤 물질을 담는 그 작은 공간들을 다 뭐라 한다? 챔버. 그래서, 자, 우리가 공기조화 설비에서 소음을 막기 위해서 뭔가 공간을 놓습니다. 그럼 뭐라고 한다? 소음 챔버. 그 다음에 압력수조 같은 게 압력을 담기 위한 그 용기를 만들었다 그러면 뭐라고 한다? 압력 챔버. 그 다음에 우리 수역저항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구 가까이에 공기실 설치했습니다. 그럼 또 뭐라 그래? 실이 뭐니까? 챔버니까 에어 챔버. 그래서 우리 챔버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작은 어떤 뭔가 공기나 증기나 이걸 담는 이 그릇을 뭐라 한다? 다 챔버. 이렇게 얘기해, 챔버. 자, 그 다음에 교재 25쪽. 이 배수 및 통기 설비예요. 이 배수 및 통기 설비 보면은 이 각기 통기안에 동수구 배선이 나와. 그죠? 동수구 배선. 그래서 이 동수구 배선이 나오고 각기 통기안이 나오는데 자, 이거 뭐 잠깐 설명드릴게요.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는 건데요. 일단 이 통기 섭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인지 아시죠? 통기. 공기가 통하는 섭이잖아요. 그렇죠? 공기가 통하는 설비, 통기 설비라고 그래요. 공기가 통한다. 그러면 이 통기 설비의 유형을 보면
각계 통계 있고, 공용 통계, 회로, 루프 통계 등이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회로 통계 관련된, 루프 통계 관련되는 게 습식, 도피, 그 다음에 교랍 통계 같은 게 있죠. 교랍. 그 다음에 우리가 신종 통계 있죠. 그 현재 처음에 나는 각계 통계라 그래요. 이 각계 통계를 용어를 보면 용어로 입상이라는 얘기가 나와. 입상. 입상이 뭐죠? 세운다. 그쵸? 설립에다가 위에다 세운다. 그럼 뭐냐면 위생기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위생기구가 있으면 여기다가 통계관을 세워주죠. 세워주고 가죠. 그럼 이 통계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걸 뭐라 그래? 입상. 응? 입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각계 통계는 뭐라 그래? 이상적이다. 왜 이상적이라 그래요? 하나의 위생기구에 하나의 통계관을 세워주니까. 그럼 교재에 뭐라고 나와요? 각계 통계라는 하나의 위생기구에 하나의 통계관을 입상하여 연결시킨다. 이렇게 나오죠? 입상. 입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런 연결을 했다는 얘기야. 세워준다. 배관을 위로 올려준다는 뜻입니다. 입상. 자, 근데 각계 통계 중에 주의할 사항 중에 하나가 각계 통계 중에 주의할 사항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 고이는 게 바로 뭐죠? 이렇게 배관이 되면 물이 이렇게 차겠죠. 요 밑에를 뭐라고 하죠? 디프라고, 윗면을 뭐라고 그래요? 위요. 그래서 우리는 봉수의 깊이라는 것은 디프에서 위요까지다. 최소 얼마죠? 최소 50에서 100이니까 최소값은 50이 되는 거예요? 100이 되는 거예요? 50이 되는 거예요, 최소. 근데 이 봉쇄 깊이가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적당해야 돼.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위생기구가 있는데 물이 요구소유까지 떨어지죠. 그쵸? 물이 위에 올라왔다가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이제 오버플러관이 있죠? 여러분 세면기를 더 이상 넘쳐요, 안 넘쳐요? 안 넘치는 거 알죠? 물을 막 틀어놓고 나면 물이 한쪽으로 빠져나가죠? 오버플러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최고 수위가 있고 빠지죠? 그러면 여기 얘가 뭐가 돼요? 배수관 수직관이죠? 이 포인트가 있죠? 이 포인트를 연결해 보는 거야. 연결해 보면 얘가 요 라인의 거리는 요게 바로 뭐냐면 동수 구배선이다. 이 동수라는 것은 움직인다. 물이 경사가 있다. 그래놓고 여기다 뭐가 돼?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 주면 오케이. 각계 통계. 뭘 얘기해요? 동수 구배선보다 위쪽에 설치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가끔 문제 풀이 때 얘기하는데 정보 통기를 방지하라는 얘기를 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보 통기.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으신가요? 정보 통계가 뭐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자, 보세요. 통계관을 여기다 입상시키면 어떻게 될까? 일단 두 가지가 이유가 돼. 첫 번째 뭐다? 동수 구배선 안에 있죠?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여기를 확대해 보는 거예요. 확대해 보면 여기가 트립 위어죠. 위어에서 이 배관지름의 1배, 2배. 이 안쪽에다가 통기를 해놨죠. 그러면 물이 빠져 나오겠죠.
빠져나오죠. 근데 물이 세차게 많이 흘러내리면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통기가 젖어야 안 젖어요? 젖을 수 있겠죠? 그게 뭐냐면, 이 통기관보다 접속할 때 좀 띄어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 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랩 위에서 2배 이내 접속하면 보통 우리가 정부통기라고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정부통기는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 이 정부통기라는 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통기관이 항상 건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트랩 위협으로부터, 트랩 위협면부터 너무 가까이 배관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물때가 생긴다든가 문제가 생기니까 최소한 이 트랩 위협보다 약간 멀리 이격을 해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디 배치해야 돼? 요렇게 배치하면 결과적으로 이 트랩, 정부통기도 피했고, 그 다음에 동수배선도 피했으니까 적당한 위치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뭐냐면 각계통기관의 입상할 수 있는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각계통기관의 입상의 위치는 우리 교재에는 설명이 안 돼 있죠. 안 돼 있으니까 뭐 쓰시는 거야? 정부통기를 하지 말고. 그렇죠? 정부통기를 하지 말란 얘기야. 정부통기 뭐라 그랬어요? 트랩 위에서 가까이 배치가 될 때. 어디 가까이? 그 트랩 이호에서 우리가 통기관의 수직관의 위치가 근접해서 접속이 되면 이때 문제가 됩니다. 정부통기 금지. 됐죠? 그다음 동수급배선 위에 배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유의할 있어요. 유의할 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이 통기관을 접속할 때요. 보면 얘가 지금 오버플로가 면이죠. 오버플로죠. 오버플로면보다는 위쪽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를? 횡지관을. 그러니까 입상하는 높이가 오버플로가 밑에 배치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입상을 하는 그 높이, 상단부가 오버플로 면보다는 낮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물이 흘러 들어갈까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통기관의 횡지관의 높이는 오버플로관보다 높아야 돼, 낮아야 돼요? 최소한 높아야 되는 겁니다. 됐죠? 오버플로관은 이 유생기구의 오버플로관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넘기시고요. 22번 문제인데, 배수 수직관 내 압력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을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이다. 그럼 당연히 이제 이 결합 통기를 말하겠죠. 그렇죠? 결합 통기.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줄게요. 그림을 좀 그려드리는데, 이건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그리는 거죠. 많이 그리는 건데. 자,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통해서 어딘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통기관은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응? 자, 무슨 통기예요? 예? 따로따로 했으니까. 각계 통기죠?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예? 결합? 공용. 뭐라고요? 두 개 위생균 하나 썼잖아요. 공용이에요. 그렇죠? 공용. 여러 개네. 자, 뭐가 돼요, 이제? 여기 없어요, 통기가. 뭐가 되죠? 예? 루피 통기관 여러 개를 한 번에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물에 젖을 수 있네? 상류에 있네. 물은 상류에서 어디 빠져요? 하류 빠지죠? 최상류에 보통 연결한 이런 수직 배관, 요 구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물에 젖을 수 있다 그랬죠? 물에 젖을 수 있으니까 뭐야? 습식, 건식? 습식. 응? 습식. 자, 여기다가 방법이 두 가지야. 요렇게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요렇게 연결하는 방법도 있어. 그럼 요렇게 연결해 줄게, 그냥. 어디? 환상통기 또는 루프통기 간에 연결해 주는 방법. 얘는 뭐라고 하죠? 예? 도피. 도피죠, 도피.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걸 뭐라고 했다? 처음에 그렸던 이걸 뭐라고 그래? 루프통기 또는 환상통기라고 그랬죠? 여기 상류에는 이걸 뭐라고 했다? 습식. 응?
치아우리에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들면 뭐가 돼요? 도피통기가 되는 거죠? 도피통기. 그 다음에 자, 얘가 수직 주관과 주관입니다. 수직 주관과 주관을 연결했습니다. 이때 뭐가 되는 거야? 연결해서 결합하니까 수직관과 수직관,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연결했습니다. 결합 통기가 되는 거잖아요. 결합. 그 다음에 배수 수직관을 연장해서 올려줬습니다. 뭐가 돼 있대는? 신정. 그래서 신정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늘린다. 청원. 꼭대기에서. 꼭대기까지 연장시켜주는 거. 신이라는 건 뭐 신축이죠? 늘리는 거죠. 어디에? 꼭대기까지. 꼭대기라는 것은 건물 끝에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신정통기. 그 다음에 우리가 신정통기 딱 있었고 여기 신정통기 부분과 배 통기 수직 주관을 이렇게 옆으로 연결해 줍니다. 뭐라고 했다 이거를? 기억나세요? 통기 헤더. 그래서 통기 수직 주관과 신정 통기관을 우리 묶어서 지상에 계고할 때 횡으로 연결하는 그 구간을 통기 헤더를 했던 겁니다. 통기 헤더를 했던 겁니다. 통기 헤더. 자, 그렇다면 이제 용어를 잘 이해하겠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통기 설비가 나와요. 23번. 결합 통기관의 지름은 접수되는 통기관 수직 지름의 2분의 1로 한다. 자, 어때요? 결합 통기관이 나오는데 결합 통기관의 지름은 통기 수직관 또는 배수 수직관 직경 중 작은 간경 이상. 자, 이게 뭐냐? 얘가 만약 얘가 150mm예요. 얘가 75mm입니다. 몇 mm 이상이라? 작은 거 이상. 또는 얼마? 50도 있죠? 최소 얼마니까? 50이니까 75mm 이상 되겠네. 이 중에 작은 게 50보다 커야 되니까. 그죠? 됐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결합 통기는 무엇과 뭐를? 배수 수직 주관과 통기 수직 주관을 연결했는데 이 두 배관의 관경 중 작은 관경 이상 그리고 50mm 이상. 그러니까 75mm가 되겠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피 통기는 배수 수직관 상부를 연장하여 대교 중에 개방했다. 어때요? 우리가 연장해서 개방한 건 뭘 얘기해요? 신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위생기가 여러 가지일 때 각기 통기관보다 환상 통기에 설치한 흉기 효과가 좋다. 어때요? 아니죠. 각기 통기 훨씬 좋죠. 이상적이잖아요. 그렇죠? 환상 통기는 어떤 문제 생겨요? 경제적이긴 하지만 통기 능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 다음에 뭐 네 번째는 뭐 큰 그 하자가 없는 얘기네. 우리가 섹스티아 시스템에 섹스티아 음새와 섹스티아 밴드가 사용된다. 오케이. 다섯 번째 우리 각기 통기관에는 등등등 쭉 해가지고 뭐예요? 동수 구배선보다 위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재 27쪽에 보면은 섹스티아 접속이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섹스티아 접속이라는 게 그림처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섹스티아 접속은 아까 보는 것처럼 일종의 이제 그 공기 코어를 이용하는 거. 이 공기 코어라는 게 뭐냐면 물이 선해력을 일으키면 그 가운데 통로가 생겨요. 자, 여기 보시죠. 세면기가 있는데 이 세면기에 물을 마개를 딱 열어주면요, 물이 이렇게 흐르고 이 가운데는 공기 코어가 형성돼요. 이 공기 코어가 형성된다는 얘기 뭐냐면 공기가 유통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공기가 유통하는 통로가 생긴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을 때 섹스티아 접속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선회력을 일으켜서 빠져나가고 가운데 뭐가 생긴다? 이렇게 공기 콩로가 생기니까 섹스티아 접속을 둠으로써 아까처럼 배기와 배수를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뭐다? 하나로 배관에도 통기관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무엇 때문에? 물이 선회력을 일으키면서 빙글빙글 돌면 가운데 뭐가 생긴다? 공기 코어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섹스티아 접속입니다. 섹스티아 접속. 그 다음에 소벤트 접속이라는 것은 뭐 기포 주입 장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넘어가시고 교재 28쪽.
그러면 현재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려사항 나오죠. 여기서부터 에너지 절약과 난방섭인데요. 여기 조금 용어들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 에너지 절약 설계를 좀 얘기할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환기란 개념이 필요하고요. 외기도용량이랑 관계가 나오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외기를 도입한다 그랬어요. 이 외가 뭐예요? 바깥이죠. 기가 공기예요.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환기. 근데 이 환기를 하는데 이 환기를 하는 방법은 환기는 뭐다? 실내 공기를 교환한다.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기를 나쁜 공기를 계속 오랫동안 아까 했지만 페인트 공사를 하는데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한 10분 동안만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틀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내에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우리 오염원이 생기니까 자주 환기를 시켜주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내 공기를 교환하는 게 환기예요. 그럼 실내 공기를 교환을 어디랑 교환한다? 실내는 쾌적하죠. 왜냐면 실내 공기는 굉장히 계속 바람도 불고 산에서 나오는 그런 거가 이렇게 섞여서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정화된단 말이에요. 실내는 정체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실내 공기를 뭘 통해서? 외부 공기를 도입하면 이것이 교환하는 역할이죠. 왜? 실내에 오염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바깥 공기를 막 들이파면 어떻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희석화되는 거예요. 희석화. 이게 이제 환기 개념이에요. 근데 이 환기를 할 때는 자연환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응? 기존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환기. 그럼 자연환기나 기존환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얘는 뭘 얘기해요? 창문을 통해 도입하는 거예요. 창문 열어놓으면 뭐가 돼요? 환기한다 그러잖아요. 기존환기라는 것은 뭘 가지고? 응? 환풍기. 송풍기 이런 거 있잖아요. 송풍기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런 팬을 설치하면 당연히 우리가 선풍기 틀어놓으면 찬바람이 한쪽으로 쏠려 나오듯이 한쪽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나올 수 있도록 하죠. 얘가 또 환기가 되는 거예요. 기존 환기. 그럼 기존 환기는 몇 종이 있다? 기억나세요? 1종? 또?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1, 2, 3종이에요. 자,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환기라는 것은 뭐냐면 팬을 돌려줍니다. 2종은 강제로 압입을 해요. 하지만 나갈 때는 자연스럽게. 3종은 강제로 배기해 줍니다. 어딜 때? 오염물이 있을 때. 급기는 자연으로 합니다. 그럼 어쨌든 이렇게 환기를 하든가 창문을 환기하겠다는 가장 기본 개념이 뭘 얘기해요? 밖에 있는 뭐다? 외기. 이 외기를 실내로 도입하겠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죠? 도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외기를 실내로 도입하면 어떻게 돼요? 실내 공기 한쪽은 또 나가죠. 마감은 어떻게 돼요? 이게 공기를 교환하는 거예요. 신선한 공기를 교환해서 건강하도록 우리가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냉방을 하고 있어요. 현재 냉방 온도가 22도입니다. 응? 밖에 공기는 얼마냐? 밖에는 35도예요. 그럼 35도의 공기를 실내로 갖다 줘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더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냉방 중에는 외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난방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난방, 냉방을 하지만 온도는 대부분 비슷하죠? 그쵸? 22도야. 왜냐면, 그래서 봐. 난방 22도야. 그럼 밖의 기온은 몇 도다? 영하 5도입니다. 그럼 얘를 가져와. 그럼 어떻게 당연히? 추워지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럼 우리가 외기를 도입한다는 얘기는, 많이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냉방, 난방 기간에 많이 한다 그러면 외기를 냉방과 난방 도중에 많이 한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많이 손실하니까 가급적이면 냉난방 기회에도 외기 도입을 최소화해라. 꼭 필요한 만큼만 해라. 왜? 외기를 통해서 분명히 에너지가 손실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 나와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무슨 환기? 예? 이코노마이즈 시스템? 뭐가 나와야 되는데. 무슨 교환기? 그렇죠. 전열 교환기. 그래서 나오는 거야, 전열 교환기가. 왜? 냉방과 난방할 때 문제가 되잖아요. 냉방이나 난방을 하면 분명히 에너지가 손실되니까 이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버리는 열을 뭐라 했다? 배열. 뭐라고요? 배열. 버리는 열을 회수해서 환기를 해라. 버리는 열을 회수하라는 얘기는 아까처럼 자, 얘가 냉방일 때 나갈 때 급기가 되면 어떻게 돼서 두 개가 섞이죠. 온도가 높아져요. 그렇죠? 온도가 높아지니까 35도를 온도 낮아지겠지. 35도가 아니라 결국 몇 도 정도? 한 29도나 30도 정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또는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5도가 들어올 때 밖으로 22도가 나올 때 들어가는 거를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열기로 환기한다면 마이너스 5도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실제 들어올 때는 영상 온도로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기 도입을 최소화하고 전열 교환기 환기를 도입하는 거. 무슨 교환기? 전열 교환기. 그럼 전열 교환기 의미는 뭐 때문에 전열 교환기라고 했어요? 현열과 잔열을 다 교환하는 것. 그렇죠? 현열과 잔열을 다 교환하는 것.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오케이. 세 번째. 실내 온도를 낮게라. 오케이. 네 번째. 이게 바로 이제 열온기기는 부하 발생 패턴에 맞춰 대수 분리 또는 제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얘기인데 이해하겠죠? 만약에 큰 용량 100짜리 용량을 한 방에 놓고 20, 30을 쓰는 게 좋아요? 아니면 20짜리 하나 쓰는 게 좋아? 이때는 20짜리 하나. 그럼 40이 되면 얼마를? 20짜리 두 개를. 60이 되면 세 개를. 이렇게 좋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를 큰 거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패턴에 맞춰 대수를 분리할 제어 가능하도록 해줘라.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5번 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순위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바로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이코노마이저 시스템이죠. 그렇죠? 이코노마이저 시스템과 지금 열교환기 확인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릴게요. 이코노마이저 시스템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거죠. 뭐냐면 동절기나 중간기가 들어가요. 그럼 동절기라는 것은 겨울이죠. 겨울에도 이코노마이저 시스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무슨 생각해요? 동절기에 어떻게 우리가 그 실내를 시원하게 냉각시키냐라고 하지만 현재 우리 강의실에 인원이 지금처럼 한 200명 또는 30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워요? 아니면 시원해요? 겨울에도 덥죠? 뭐냐면 실내 발열이 많은 그 공간이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 대강의실. 학생들이 꽉 차잖아요. 무지하게 더워요. 또는 우리가 보통 전산실 같은 데 있죠. 전산실 컴퓨터 들어가 안 들어가요? 계속 들어갑니다. 그럼 전산실 겨울에 들어가면 무지무지 더워요.
겨울에도 막 미치겠는 거야. 왜? 컴퓨터 막 들어가지 학생들 많지 그럼 어떻게 돼? 그 열기 때문에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냉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냉방하려면 또 돈이 아깝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선한 공기를 불어서 잠깐만 섞어주면 그 내부에서 실제로 적당하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현재 이때는 냉동기를 돌린다 안 돌린다? 안 돌리는 거예요. 냉동기 돌리지 않고 그냥 실내 낮은 외기 도입을 통해 실내를 냉각하는 거, 실내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거. 왜? 실내는 뭐가 되니까? 실내는 굉장히 덥다는 얘기 뭐야? 엔탈피가 높다는 거죠. 엔탈피가 높은 곳에 낮은 엔탈피를 도입하면 어떻게 돼? 엔탈피가 섞여서 적당한 값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뭐냐면 이코노마이저 시스템 또는 외기 냉방이라 합니다. 그럼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퀴즈 한번 낼게요. 퀴즈. 자. 뭐예요, X예요? 예? 우리 FC 방식이 뭐예요? 그렇죠. 일명 이거죠. 얘는 뭘만 이용해? 배관을. 물만 이용하잖아. 그러면 물 배관을 스위치가 있죠. 스위치. 그걸 통해서 물을 보내줘요. 물을 보내죠. 물 배관이 필요하고요. 여기 팬 장치가 있어가지고 계속 바람을 부는 거야. 한쪽에 뭐가 있어요? 코일이 있어. 코일. 그럼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 드라이기 있죠. 드라이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선풍기 있죠. 여기 앞에 코일 있죠. 이렇게 센서가 있고 전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코일을 여러분이 이렇게 온을 만들어주면 이 코일이 빨개져요. 빨개지면 뒤에서 팬이 막 돌아가죠. 돌아가면 무슨 바람 들어와? 따뜻한 바람 들어오잖아요. 뭐를? 코일을 데워주는 거야. 코일을 데워주면 이때 뭐다? 뒤에서 팬으로 바람을 불면 따뜻한 바람 나오고요. 냉방은 안 되죠. 왜 냉방은 안 돼? 얼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 코일을 끄는 거야. 코일 끄면 어떻게 돼? 팬만 들면 그냥 미지근한 바람 나오잖아요. 이게 찬바람이죠, 사실. 정말 냉방은 아니죠? 에어컨처럼 바람 나는 게 아니라 미지근한 바람 나오잖아요. 왜? 이 코일을 그냥 끈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코일에 뭘 가하면 우리가 냉수를 갖다 주면 뭐가 돼요? 온수를 만약 공급하면 뭐가 돼요? 난방이 되겠죠? 이거예요. 이거. 그럼 현재 스위치 있다 없다? 있다. 스위치 있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조절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그러면 얘는 물만 이용하죠? 물만 이용하니까 뭐라 그래? 전수. 그럼 결과적으로 물만 이용하니까 왜 저를 쳐다보고 놀라세요? 그죠? 예, 눈 감고 계시다 저를 딱 써서 놀라고. 그죠? 잠깐 이제, 그쵸? 생각하시냐고. 저 아까 다 맞췄어요. 아까 보니까 이코노마이 시스템도 말씀하시고, 오늘 공부량이 대단하세요. 그죠? 네. 자, 그럼 이 전수 방식이니까 얘는 물만 이용하죠. 물만 이용하니까 결과적으로 공기를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죠. 공기를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코노마이저 시스템을 통해서 외기를 도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겠죠. 왜? 물만 갖다 주는 거야, 물만. 그러면 이코노마이저 시스템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우리는? 공기조화 방식, 전공기 방식처럼. 그쵸? 공기 덕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공기 덕트. 얘는 공기 덕트가 있으니까 가능한데 얘네는 외기를 도입할 수가 없잖아. 무엇 때문에? 물이 들어오니까. 이해할 수 있죠? 물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럼 FCU 방식 또 물어볼게요. FCU 방식은 자 내구성이 좋다 나쁘다? 예? 안 좋다. 왜? 물을 이용하니까. 그렇죠? 자, 그럼 FCU 방식은 우리 오염실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오염실에
부적합하다. 왜 그러냐면 얘는 분명히 뭐만 공급한다 그랬어요? 물만 공급하는 거죠. 그럼 다시 얘기해서 오염실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실내 공기를 기계로 배기해야 되고 아까처럼 아까 그 환기 있잖아요.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급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이 오염이 생겼다. 기계로 배기를 하고 급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에어덕트가 필요하죠. 공기 통로가 필요한데 공기 통로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오염시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오염시라는 얘기는 뭐야? 오염이 되니까 우리가 뭐를 빼야 돼? 덕트를 통해서 배기가 되고 새로운 공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 현재 FCU 방식은 단순하게 뭐예요? 그냥 물만 공급하는 방식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에어덕트 방식과 같은 이런 장점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5번 온돌 난방 및 냉방 설비가 나오는데 뭐 얼마 안 남았네. 뭐 잠깐 쉬었다 할게요.